새벽 2시 15분 겨울밤. 총성은 없었습니다. 경보도 울리지 않았고 경계병은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초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북한군입니다. 귀순하러 왔습니다. 그 단 한 문장으로 우리 군의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한 병사의 노크는 단순한 귀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9개의 별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경선을 뒤흔든 단 한 번의 새벽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왕혁 22살. 북쪽에서는 나를 그저 번호로 불렀다. 어느 중대 몇 번. 이름은 군대에 들어오면서 점점 의미를 잃어갔다. 처음에는 나도 믿었다. 조국을 지키는 전사라는 말. 혁명 전사의 길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구호. 배는 고팠지만 그래도 버틸만하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내 배를 채워주지도 내 상처를 닦아주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병영은 점점 지옥이 됐다. 추운 겨울 우리는 군복 안에 신문지를 꽂아 넣고 버텼다. 배급은 점점 줄어들었고 굶주린 동료들은 밤마다 창고를 뒤져 썩은 감자라도 찾아 먹었다. 붙잡히면 집합 구타 영창. 어느 날은 함께 웃던 동기가 아침 점호에 나오지 않았다. 야간 초소 뒤편 눈밭에서 그의 군모만 덩그러니 발견됐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상관도 동료도 그저 입술만 굳게 다물었다. 어머니 생각이 가장 많이 났던 건 바로 그 즈음이었다. 혀가 배고프면 말해야지. 참기만 하면 누가 알아. 어릴 적 내게 그렇게 말하던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나라에서는 배고프다고 말해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엄마는 그저 그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는 걸. 상관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다. 실수 한 번에 주먹 발길질 얼차려. 눈을 피하지 않는다고 맞고 눈을 피한다고 또 맞았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위에서 내려오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더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밤. 초소에서 혼자 철조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멀리 정말 멀리 저 어둠 속 어딘가에 남쪽이 있다고 했다. 전선 뒤편 강연에서는 늘 말했다. 남조선은 썩어 빠졌다. 거기는 지옥이고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게는 우리가 지옥 같고 멀리 보이지도 않는 그곳이 차라리 한번 가볼 만한 미지의 어딘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차라리 뛰어넘을까? 그 생각이 처음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욕을 퍼부었다. 야 왕혁. 미쳤냐? 거긴 저기다. 도망치다 잡히면 가족까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철조망은 더 이상 경계선이 아니라 질문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너는 이렇게 살다 여기서 썩어 죽을 거냐? 아니면 한 번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 볼 거냐? 그 질문이 내 안에서 점점 커졌다. 마치 가슴속에서 자라나는 또 하나의 심장처럼 밤마다 쿵쿵거렸다. 그리고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나는 여기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는 병사로 조용히 사라질 거라는 것을. 귀순을 결심한 그 새벽. 하늘은 유난히도 낮고 무거워 보였다. 초소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다. 하지만 내 손바닥에서 흘러내리는 땀은 한겨울 공기와 상관없이 뜨거웠다. 나는 몇 날 며칠을 준비했다. 야간 근무표를 외우고 누가 언제 어디를 지나가는지 관찰했다. 감시병의 시선이 비는 지점. 조명탄이 뜨고 지는 사이의 짧은 어둠. 기상과 점호 사이의 숨죽인 정적.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머릿속에서 수백 번이나 그려본 동선뿐이었다. 오늘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 그날 새벽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군복 안쪽에 작은 사진 한 장을 넣었다. 웃고 있는 여동생의 얼굴. 이미 북에서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것을 마지막 부적처럼 품에 넣었다. 초소를 나서기 전에 나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나 도망친다. 그 말은 기도이자 고백이었다. 발을 떼는 순간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처음 알았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지만 뒤로 돌아보면 다시 그 지옥 같은 병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만 걸었다. 철조망이 가까워질수록 심장 소리가 더 빨라졌다. 정말 이걸 넘을 거야? 진짜로?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손으로 철조망을 잡았을 때 차가운 쇠의 감촉이 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철사가 손을 긁었고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여기서 멈추면 끝이다라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온몸에 힘을 끌어모아 철조망을 타고 넘었다. 철이 살을 찢는 느낌, 옷이 찢어지는 소리, 입술에서 새어나온 짧은 신음, 그리고 그 순간 내 뒤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넘었다. 땅에 몸을 굴리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눈과 흙이 군복 안으로 파고들었고 무릎은 깨져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숨을 고르며 일어나 주변을 둘러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여전히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건 기쁨이자 공포였다. 이렇게 쉽게 넘어올 수 있었다고? 북쪽의 가장 중요한 경계선, 내가 평생 넘을 수 없다고 배웠던 그 선이 이렇게 허망하게 뚫렸다는 사실이 나를 더 떨리게 했다. 나는 최대한 남쪽을 향해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마침내 내가 평생 적이라 부르던 군대의 철문 앞에 서 있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총성이 뒤에서 터질 거라고 생각했다. 혹은 등 뒤로 날아오는 탄환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거라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초소 안은 조용했고 저편에서 들려오던 건 희미한 코 고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짜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두드리는 너무도 작은 소리였다. 문을 두드리는 내 손이 떨리는 게 스스로도 느껴질 정도였다. 이게 무슨 짓이냐, 왕혁.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가면. 그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철조망을 넘은 시점에서 돌아갈 곳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무언가 끌리는 소리와 발자국. 그리고 짧은 욕설. 이 새벽에 누구야? 낮고 거친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 이 문이 열리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게 된다는 사실을. 죽이든 살리든. 이제 내 운명은 이 문 너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문이 열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들었다. 이쪽에서 배운 대로. 무장해제 항복의 제스처를 그대로 따라했다. 어둠 속에서 헬멧과 방탄복. 낯선 군복이 눈에 들어왔다. 남한 군인의 모습은 생각보다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았다. 그들도 똑같이 피곤한 눈에 굳어진 표정. 오래 깨어있던 사람들의 어깨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혈투 끝에 잡아온 적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초라한 탈주병 한 명일 뿐이었겠지. 저는 북한군입니다. 귀순하러 왔습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마치 그 말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반응은 내가 상상한 것과 달랐다. 총구가 즉시 내 이마를 겨누지도 않았고 고함이 쏟아지지도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섞여 있었다. 잠시 후 나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몸수색을 받고 따뜻한 곳으로 이동했다. 철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잠깐 뒤를 돌아봤다. 내가 넘어온 철조망 그리고 그 너머의 어둠. 그곳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경선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 안의 경계선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넘어왔다는 건 여기 경계에도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뜻이겠지. 그 생각이 너무 낯설어서 처음엔 스스로를 의심했다. 아니겠지. 내가 운이 너무 좋았던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없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을 들으며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뛰어넘은 건
철조망만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믿고 싶어 했던 완벽한 경계라는 그 허상을 함께 넘어버렸다는 것을. 남쪽으로 넘어온 뒤 나는 여러 번의 조사를 받았다. 밝은 등 아래 녹음기가 돌아가는 방에서 나를 마주 앉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중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왜 넘어왔습니까? 언제부터 귀순을 계획했습니까? 당신이 넘은 구간의 경계 상황을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라도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내가 보았던 것들을 묘사했다. 우리가 어떻게 굶고 있었는지, 어떤 상관들이 폭력을 일삼았는지, 어떻게 장비가 낡고 고장났는지, 왜 내가 더는 그곳에서 살 희망을 찾을 수 없었는지. 그러던 어느 순간 조사관의 질문이 조금 달라졌다. 당신이 넘어올 때 우리 쪽 감시 장비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가 싸늘해졌다. 내가 넘은 철조망, 내가 지나친 비무장지대, 내가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의 시간들. 그 모든 동안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다는 말이었다. 정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조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 귀순 사건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아이러니였다. 나는 그저 살기 위해 도망쳐 나온 병사였을 뿐인데 이제는 한 나라의 안보 태세를 뒤흔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 조사관들은 계속 물었다. 북쪽은 어떤가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분위기는? 군 내부의 동향은? 그 질문 속에서 나는 느꼈다.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세계가 정말로 탄탄한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북쪽과 남쪽 둘 다 자기 나라가 옳다고 말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비슷한 두려움과 불안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다. 북쪽이 얼마나 폐쇄적인지, 어떤 선전과 세뇌가 이루어지는지,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웃고 울고 버티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넘어와서 본 남쪽의 모습도 조금씩 이야기하게 됐다. 허름한 군복 대신 좋은 장비를 갖춘 병사들, 전보다 훨씬 풍족해 보이는 식판, 상관이 병사에게 함부로 욕을 못하는 분위기. 그러나 동시에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는 경계 실패, 군 기강 문란, 담당 지휘관 문책이라는 자막들. 그걸 보며 나는 생각했다. 북쪽은 가난과 공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묶어두고 남쪽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내는구나. 철조망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나는 두 개의 현실을 동시에 보게 되었다. 어느 쪽도 완벽하지 않았고 어느 쪽도 한 가지만으로 규정할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내 선택이 양쪽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이었다. 당신들이 그렇게 믿어온 경계선 정말 안전한가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나는 우연히 뉴스에서 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를 보게 되었다. 2012년 12월 북한군 병사 한 명이 DMZ를 넘어와 우리 군 지피문을 두드리고 귀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22사단 지휘부를 포함 장성급 장교 9명이 문책성 인사를 당하며 일명 9개의 별이 떨어진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화면 속 자막을 바라보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철조망을 넘던 그 새벽, 나는 그저 한 명의 병사였다.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본능에 떠밀려 문을 두드린 청년일 뿐이었다. 하지만 남쪽에서는 그 한 번의 노크가 사단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군 전체의 안보 태세에 대한 불신과 지휘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9개의 별이 떨어졌다. 누군가에게 그 별은 평생을 군에 바친 대가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결과였다. 나는 그들을 변명해 줄 생각도 비난해 줄 생각도 없었다. 다만 그 사건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는 사실이 참 묘하게 느껴졌다. 그 후로 전방 부대의 장비는 대폭 교체되었다고 했다. 열상 감시 장비 CCTV, 감시병 운용 체계, 합동 대응 매뉴얼까지
내가 몰래 지나쳤던 어둠의 구간들은 이제 더 이상 빈틈으로 남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가장 원하던 것도 그런 변화였는지도 모른다. 북쪽에서 살 때 나는 늘 물었다. 왜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든 걸 모른 척하는 걸까? 남쪽에 와서 또 한 번 같은 질문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왜 모두 우리 경계가 완벽하다고 믿으려 할까? 내 기수는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다. 북쪽에는 배신자의 이름으로, 남쪽에는 허술한 경계의 상징으로.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는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했다. 지금의 나는 익숙하지 않은 남쪽 이름을 쓰며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 사람의 청년으로, 이제는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시민으로. 가끔은 그 새벽이 떠오른다. 철조망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몸을 들어 올리던 순간, 얼어붙은 쇠의 감촉, 문을 두드리던 내 노크 소리. 그때의 나는 정말 두려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날 내가 넘은 것은 단지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경계선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다고 믿어온 양쪽 모두의 안일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 철조망이 아예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나는 조용히 바라고 있다. 나 같은 병사가 굶주림과 공포 때문에 목숨을 걸고 뛰어넘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한 번의 노크가 9개의 별을 떨어뜨리는 비극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가 되는 세상. 나는 그날 새벽 철조망을 넘으며 내게 이렇게 속삭였다. 혀가,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조용히 그 말을 되뇌며 산다. 떨어진 별들 위에서 새로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아간다. 낯선 땅의 사람들. 처음 남쪽에서 본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푸르렀다. 모든 게 선명했고 공기는 달콤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탈북 잘해. 그 한마디가 나를 정의하는 이름이 됐다. 처음 정착센터에 들어갔을 때 나는 마치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누군가의 친절은 의무처럼 보였고 누군가의 질문은 호기심을 가장한 신문처럼 들렸다. 북한에서는 진짜 그렇게 굽나요? 김정은을 직접 본 적 있나요? 거긴 인터넷이 진짜 없나요? 그들은 웃으며 물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선이 뚜렷했다. 밤이 되면 정착 교육관 복도 끝 창문에서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내가 떠나온 그 땅이 이제는 내게도 낯선 별처럼 느껴졌다. 나는 남쪽에 왔지만 아직 그 어떤 곳에도 속하지 못했다. 그날 넘었던 철조망은 내 몸은 풀어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포로로 남겨두었다. 정착 지원을 마치고 작은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기계 조립 아르바이트 월 180만 원. 남쪽에서의 첫 직장이었다. 사장님은 처음엔 상냥했다. 열심히만 하면 자네도 여기 자리 잡을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시선은 점점 계산적으로 변했다. 왕 역시 북한에서 온 거 맞지? 우리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게. 그는 내 출신을 감추려 했다. 요즘 세상에 탈북자란 단어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 그의 말은 친절한 조언 같았지만 결국 나를 다시 숨기게 만들었다. 나는 또다시 거짓말을 배웠다. 고향이 강원도 쪽이에요. 군대는 그냥 일반 부대 나왔습니다. 남쪽에서도 나는 또다시 진짜 나를 감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복귀하려는데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다. 2012년 귀순사건 당시 왕역시로 알려진 탈북 병사는 현재 남한 사회에 정착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 공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 사람 설마? 에이 설마 그 왕역. 그날 이후 내 자리엔 묘한 거리감이 생겼다. 같이 밥을 먹던 동료가 자리를 피했고 뒤에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존중이 아닌 불안과 의심이었다. 남쪽에서의 삶은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는 무심한 침묵 속의 고독이었다.
귀순 1주년이 되던 해 한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다. 왕혁 씨 다큐멘터리 인터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들의 말은 달콤했다. 국민들이 감동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에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내 안에 남은 사명감이 말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라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촬영은 일주일간 진행됐다. 내가 철조망을 넘던 순간과 눈 덮인 산길을 걷던 장면, 조사실에서의 인터뷰, 모두 세련된 화면 속에서 재구성됐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날, 나는 또 한 번 배웠다. 이 세상엔 사람보다 이야기가 더 소중할 때가 있다는 걸. 프로그램 속의 나는 용감한 탈북 영웅이었고 자유를 향한 투사였다. 그들은 내 두려움과 고통, 죄책감 대신 영웅 서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온라인 기사 제목이 쏟아졌다. 국경을 넘은 용기, 왕혁의 감동 실화. 22사단의 허점을 뚫은 병사, 자유를 노크하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날 넘은 철조망은 나를 영웅으로 만들지도 자유인으로 만들지도 않았다. 그저 또 하나의 소비되는 이야기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악몽을 꿨다. 눈 덮인 철조망. 뒤에서 울부짖던 동료의 목소리. 왕혁, 너 정말 가는 거야? 나는 그를 두고 떠났다. 그날 내 선택은 내 생명을 구했지만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에 한 줄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북한군 출신 귀순 병사 남한에서 근로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름은 달랐지만 나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 또 하나의 철조망을 넘은 사람. 그 기사를 읽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철조망을 넘었지만 결국 그 철조망 안에서 평생을 싸우며 살아간다는 걸. 몸이 자유로워도 마음은 여전히 경계선 위에 묶여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기도했다. 부디 나보다 먼저 넘어간 영혼들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면 그건 그들을 대신해 기억하기 위함일 거야. 지금 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산다. 가끔은 하늘을 본다. 남쪽의 하늘과 북쪽의 하늘이 다르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안다. TV에서는 여전히 분단 뉴스를 다루고 정치인들은 철조망을 두고 논쟁을 벌인다. 그러나 나는 안다. 진짜 철조망은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가끔은 그날 새벽에 꿈을 꾼다. 어둠 속에서 철조망을 넘던 내 모습. 손바닥을 찢던 차가운 송곳 같은 쇠.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던 소리. 쿵쿵쿵. 그 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그때 나는 단지 살고 싶었다. 이제는 조금 다르다. 이제는 제대로 살아내고 싶다. 나의 이름,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이렇게 기록한다. 그날 철조망은 열렸고 나는 비로소 인간으로 태어났다. 철조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철조망이 나라와 나라를 가르는 선이 아니라 사람의 두려움과 편견을 나누는 선이라는 걸. 나는 한때 그걸 넘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이제는 그 철조망을 누군가의 마음에서 걷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되니까요. 그날 철조망은 열렸고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의 문을 함께 열어주세요. 세상이 잠든 새벽에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